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회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한일 경제 전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그 한일 경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그 원인, 그 다음에 경과, 진행될 경과, 그 다음에 부동산에 미칠 영향, 이렇게 세 파트로 한번 크게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크게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뭐 제가 정확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인터넷상에, 또 신문상에, 뉴스상에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 제가 해보겠는데, 일단 알고는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거 잘못 요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그냥 여러분께서 여기저기 더 알아보시고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해보시기로 하고요. 또 제가 뭐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뭐 영향이 미치지도 못할 건데, 어쨌든 한번 원인부터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 박정희 대통령이죠.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욕하신 분도 많이 뭐 있을 거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공헌한 바도 있다고 또 이렇게 그렇게 역사적 평가를 하신 분도 뭐 이제 있을 건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점령했었죠.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 것이죠.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어서 국가적 보상과 민간 보상이 다 포함된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야가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국가적 보상만 다 된 거고 민간 보상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양자의 해석은 뭐 서로 첨예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서로 간에 뭐 어떤 각종의 논리는 있어요. 이제 물론 당연히 일본은 국가적 보상, 그 다음에 민간 보상, 뭐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뭐 징용,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 전범 기업들이 뭐 했던, 그래서 끌려가서 하여튼 이랬던 사람 다 포함된 거다, 이거 퉁친 거다, 이제 이렇게 일본은 당연히 주장을 하겠죠. 우리나라 법학자들 중에서, 또 우리나라의 법조인 중에서도 일본의 의견에 동조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이 맞다라고. 아니다 그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 지금 국가적인 보상만 된 것이지 민간인 보상은 뭐 아직 포함 안 된 것이다. 그 임금 청구권은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식상 그 민간인 청구권까지 다 포함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그때 당시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그 보상금을 받아와서 그 총액, 그때 당시 그 총액은 일본의 뭐 한 한 50% 정도 뭐 됐던 돈이라고, 하여튼 큰 돈이라고 뭐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와서 한 90% 정도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뭐 포항제철, 그 다음에 고속도로, 뭐 각종 우리나라 지금 그 공기업 이런 데에 돈이 투여되고 10%를 우리 국민들 피해자한테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형태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청구권이 포함된 걸로 해석이 되죠. 우리나라 정부, 왜냐하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10% 돈을 줄 이유는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 피해를 봤던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상된 사람은 한 박정희 정권 때 한 뭐 6, 70만 명이나 보상됐을까요? 그 보상 금액이 이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법논리로 보면 다 그 포함됐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일부 이제 보상 못 받은 사람이 있죠. 근데 보상을 받지 못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당연히 청구권이 발생되죠. 그래서 일본한테, 일본 전범 기업들한테라든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돈을 내놓으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당신이 나는 어쨌든 간에 한 푼도 받지 못했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내놓으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것이 노무현 정권 때도 청구가 이루어졌었고, 그 봐보면 뭐 이해찬 총리라든지 뭐 위원장으로 하고,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때 뭐 지금의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요 하면서 그 위원으로 참석해서 그런 그 전액이 다 포함된 뉘앙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했었던 사례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일부가 또 보상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니까 100만 명이라면 만약에 박정희 때 70만 명 주고 또 한 뭐 20만 명 줬다 치고, 근데 또 못 받은 사람이 또 나오죠. 그래서 뭐 박근혜 정권 때 또 내놓으라 하겠죠. 그 민간인들은. 왜냐면 나는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그 올라왔었던 게 2012년인가 거기 대법원 그 단독심이죠. 아니, 대법원 그 합의체에서, 전원 합의체는 아니고 그 일반 세 분이 하시는 그 합의체에서 그 김능한 판사님이십니까? 대법관님께서, 야, 그 판결은 그 개인이 받을 것은 청구권이 있어.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죠?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국민의 국민한테 한 것은 이미 다 포함된 것이다라고, 전액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그 대법관에서 파기 재판에서 돌려보냈죠. 다시 고법으로. 왜냐하면은 그 개인은 여전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게 올라왔죠. 다시 그건데 뭐 정확한 제가 판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그게 올라온 거, 그게 양승태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지금 뭐 구속됐다 다시 풀려났는데, 어쨌든 진행된 그 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 원장은 이거 보기에 이게 이제 뭐 국가가 큰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법 논리적으로 보면, 제가 말했잖아요. 만약에 100만 명이라면 박정희 때 70만 명 보상해주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뭐 20만 보상해주고, 또 10만 명이 남아 있어요. 이걸 또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지금 뭐 봐보면은 한 1000명 정도가 지금도 아직도 뭐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거 또 1000명이 하고 나면 또 나오겠죠. 계속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 보상받은 사람 숫자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된 걸 보면 또 나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었던 것은 사법농단이라고 거리하고, 나쁜 쪽으로 본 사람들은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거고, 양승태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법자제의 원칙. 왜냐하면 국가 간에 그때 당시 한일협정을 했을 때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합의를 본 거라면 사법부는 이것도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겠죠. 그래서 행정부의 논리에 맞춰줘서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도 양승태 대법원은 나빴었던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건을 너무 질질 끌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피해자 사람들이 사망해버리죠. 왜냐하면은 나이가 고령이니까. 그리고 또 좀 금액을 좀 낮추려고 했었던 거, 그런 것은 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사법농단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조사받고, 지금 현재 검찰 조사받고 있고, 또 여기 지금 대법관님들이 이제 좀 바뀌었죠. 좌성향 판사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완전히 핫한 문제잖아요. 뜨거운 문제고. 그래서 그 대법관들도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측에서 하는 것을 보고 좀 뭐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냐라, 그런 그 정황들도 많이 이제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대부분이 그 문재인 정부가 원하던 판결을 내려준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근데 그 논리도 뭐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논리도 이렇게 법 논리로는 맞아요. 이렇게 그 대법관들의 다수 견해. 왜냐하면 아직 그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쨌든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소수 견해를 펼치는 대법관 두 분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의 견해는 어떤 논리냐면은, 그 국가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미 타 국가와 그 협의를 맺었기 때문에 그 보상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금이든 국가에 대한 보상금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다 받아버렸다. 받아버렸으니까 이미 국가가 받은 거니까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해서 그 못 받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죠.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논리라기보다는 그 법논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논리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는 제가 계속 보면 나오진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법대생이라 이런 것은 있어요. 제가 1학년 때는 헌법이 대한민국 이렇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규칙, 명령, 법률 그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최고 법이고, 근데 국제법이 들어와요. 그럼 헌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법률과 국제법은 이렇게 대등한 비슷한 관계고, 그 헌법이 아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제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죠. 거기 예를 들어 그 국가 내에서 헌법이 최고법이지, 국가와 국가들끼리 조약을 맺거나 협약을 맺거나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국제법은 그 협약은 헌법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로의 생각이 틀려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일본은 본인들이 뭐냐면은 민간인 그 보상이나 국가 보상이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국제법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죠. 국제법으로 끌고 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아마 일본이 승소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국제법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 전범이고 전범 국가가 또 전범 기업들이 나쁜 짓 한 것은 인정하나 법 논리상으로 보면, 왜냐하면은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그 사후에 국가끼리 협약을 맺은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하고는 무관한 거다 이렇게 하겠죠.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대법관들은 우리나라 헌법을 최위로 놓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겠죠.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상충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충 이제 이렇게 되시면 이해는 됐을까요? 이해는 좀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어디가 맞냐, 옳으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정책적인 문제라서, 이제, 감정적인, 이제, 여기는 법률적인 것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가 봐보면, 일반자 국민들은 그 다음에 이게 법률적인 것만 생각한 게 아니죠. 머릿속에는 국제 정치적인 것도 다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것이 뭐 들어질까요?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을 해야 되고, 또 뭐냐면은 미일 동맹을 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그 동맹이 맺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 한국하고 일본이 동맹이 맺어져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미국을 기점으로 한미일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북중러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렇게 남방 외교, 북방 외교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가와의 존립의 문제가 형성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사람들은 국가 간에 그것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고, 또 우리가 일본한테 점령당해서 그 사고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을 더 주적으로 보고 있냐, 아니면 일본을 더 주적으로 보고 있냐, 이런 것도 계속 그 복잡한 국제관계에 믹서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지금 뭐 옳다 그르다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고요. 제가 뭐 말한다고 해서 제 말이 맞는 것도 아닐 거고, 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거고, 이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일본 경제전쟁이 일본과 한일 경제전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 놓는 게 좋겠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죠? 한국에 여기다 보상해 주면 지금 이제 자기도 힘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다는 보상을 해 줬겠죠. 근데 뭐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자기네들이 계속 점령한 동남아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숫자가 또 언제까지 계속 퍼질지 모르고 뭐 이런 논리도 경제적인 것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그까지는 뭐 제가 뭐 하여튼 이제 여러 정도 하면은 왜 그 한일 경제 전쟁이 이렇게 발생되어졌는가라는 것은 그 원인 관계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까요? 예, 예, 좀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이거 하냐면은 지금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경제 전쟁이 부동산의 영향에 엄청 그 클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것을 기초적인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가 간에 그 서로 그 이제 일본하고 또 이제 그 대응 전략도 이제 서로 간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경제 또는 그 이런 외교 이런 게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미치는가 하는 것은 한 번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지금 시간을 10분 단위로 끊으려고 시계를 좀 잠깐 봤고요. 저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입니다. 토지, 꼬마 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제 물건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유튜브로 물건 광고를 하고 있고요. 한방 프로그램에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네이버에도 광고하고 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한방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이 또 운영하는 사설 밴드 같은 곳에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직거래방, 호남 직거래방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010-727-4080으로 많이 좀 받고 싶고요.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물건 광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무주고 행간의 의미,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어떤 특정 신문이라든지 어떤 그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잡아서 강의 형태로도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 정보가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읽어보시고 시청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분께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